네, 생생한 정치 현장 우리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뜨겁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요즘 뭐 각종 그 방송과 또 국회에서 워낙 맹활약 해주셔서 저도 볼 때마다 꼭 찾아서 보고 합니다. 냉철한 분석 너무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엊그제 그 네. 내란 우두머리 법정에 지하로에서 어제 네, 네. 법정에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지기현 판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반 기세가 조금 그 윤석열 네. 기세가 좀 죽었다라고 어허.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여전히 이게 프레임을 씌워서 소위 호소형 네. 계엄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 재판을 쭉 끌고 호소형 가려고 계엄, 하는구나. 저 경고성 계엄, 예, 호소형 계엄. 네. 뭐 계몽형 계엄, 네, 계몽형. 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건데 이제 앞단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기현 판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우선 여전히 그 구속 피의자들 통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하로 차 타고 가서 예. 구속 피의자들 거기는 구속 피의자가 아니면 어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 일반 통로로 다녀야 되는데 구속 피의자용 통로로 들어왔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사진 한번 보면 아실 텐데 저는 1열에 앉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2열이더라고요. 근데 2열이 왜 1열에 앉은 줄 알았냐 하면 네. 원래 피고인하고 변호인 앉는 자리로 보면 1열이에요. 근데 변호인석을 열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저거 보세요. 화면 한번 화면. 설명을 좀 이렇게 예, 해주시면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실물을 모를 수 예, 예. 있으니까. 저거 이제 갈색으로 저건 고정돼 있는 탁자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앞에다가 이동용 탁자를 만들어서 변호인들을 또 앉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막바로 본인만 보이는 그게 일렬이 되는 일렬이 거죠.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에다가 네. 이동용 탁자를 2개를 이어 붙여서 어허. 일렬의 변호인들을 앉혔어요. 네. 그래서 저거- 원래는 1열인데 실제로는 앞에 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열 제일 구석 조금이라도 덜 보이거나 네. 하여튼 구석에 조금이라도 가려주려는. 가려주려고 아. 했다는 거죠. 보통 피고인들이 아니 변호인들이 숫자가 많으면 저렇게 앞단에다가 이렇게 저 보세요. 예. 저 앞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임시로. 아 임시 테이블이네 임시 진짜. 테이블이에요. 예, 법정에 있는 원래 저 갈색 테이블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네. 있는 것 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보세요. 뒤에 따는 딱 고정돼 있는 원래 있는 인테리어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석이 저기란 말이죠. 근데 네. 지금 임시로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법원 공무원분들 자리까지 그냥 바로 그 앞에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속기사분들 뭐 이렇게 하는 예, 그 예, 자리랑 예, 예.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예, 원래 저 앞자리는 없는 자리입니다. 없는 자리예요. 저런 아주 깨알 깨알 디테일 배려까지 예, 졸기 좋게. 예, 졸기 좋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기현 판사가 그 원래는 마지막에 정리하는 질문들, 네. 핵심 질문들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예. 이게 저 주심 판사가 예, 예. 오늘 이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예, 정리하는. 그러니까 얘기를 예를 들면 이제 주신문이 있고 어제는 반대 신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신문은 검찰 쪽에서 그때 우리 조성현, 김형기 이런 분들, 네, 김문상 대령, 중령 예, 이런 분들이 지난 기일에서 주신문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어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재주신문이라고 해서 진술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도 생각해 보시면 헌법재판 할 때 보시면 양쪽에서 증인들 막 신문하고 나면 맨 끝에 네.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형두 재판관이나 문영배 예. 재판관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오히려 더 세세하게 다른 예, 분들이 묻는 본질을 경우가 있죠. 꿰뚫는 질문들을 예. 한단 말이에요. 네. 주신문하고 반대 신문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네. 법정에서 증인들이 핵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배석들은 그러면 거의 질문이 없었다. 예,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지기현 판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죠. 어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저거 외형만 갖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외형만. 공정하게 재판하는 척만 하고. 예. 실제로 본질에 도달하는 질문들을 핵심 증인들이 와서 사실 이 증인들 김문상, 조성현, 김형기 이 진짜 참군인 3명인데 예. 전부 다 비육사 출신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그게 비육사가 됐는고 했더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네, 예를 네, 들어서 맞아요, 기존에 맞아요. 이제 핵심 요직이었던 자리를 비육사로 배치했다. 예. 뭐 이런 식의 설이 들리더라고요. ROTC 3사관학교 그다음에 간부사관 네. 이렇게 이런 출신들이던데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일관되면서도 강단 있게 네. 흔들림 없이 진술을 쭉 하셨는데 반사를 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예. 나는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충성하지 않는다. 않는다. 조직에 예. 충성한다. 그 조직은 국민을 지키라고 하는 조직이다. 네. 따라서 국민을 상대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라고 아주 강단 있게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님이 네. 그 진술을 하셨는데 그 진술에 대해서 물타기를 했어요. 본인이 아니 그 윤석열과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이런저런 반대 질문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저거 시간만 끌고 뭐 질문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증인이 얘기를 했고 그럴 정도로 뭐 물타기하는 걸 했는데 윤석열이 한 6분 정도 어제는 얘기했어요. 네. 1차 때는 93분을 했다고. 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아주 지기였을 건데. 지겨웠었겠죠. 네. 근데 이제 어제는 6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실은 그 장기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 네. 이게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12.12 사태와 5.18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근데 이건 비교 자체가 잘못됐죠. 네. 왜냐하면 5.18이나 12.12 같은 경우는 권력자가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기존에 있는 거를 때려 없는 때려 쪽이었죠. 없는 거죠. 예, 예. 반란이죠. 반란. 네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강력하게 즉 그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1년도에 유신 네. 개헌을 했던 그렇죠. 계엄령 내리고 유신을 했던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는 자기의 치부를 예, 범죄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네. 그 목적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호소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제 이 지기현 판사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게 이제 그 부분에 네. 하나 있었던 거고 호소형 계엄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검찰도 제주신문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김문상, 조성현, 김형기의 진술을 이분들의 진술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법정에다가 쟁점을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딱 증언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제대로 검찰도 지기현 판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몰라서 농담 드리는데요. 예. 이 머리가 땅에 저 책상에 떨어질 정도로 계속 쫄았다라고 그러니까 나오는데요. 졸더라고요. 재판장이 그런 건 제재 안 합니까? 아 그거 좀 정신 차리세요 하고 홍군형을 내야죠 사실. 네. 자기 재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생중계 딱 한 1분 몇 초간에 그 생중계 끝나고 네.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지니까 째려봤다라고 기사에 있더라고요. 째려본 거 저도 그거를 이렇게 쭉 다 봤는데 눈을 좀 부릅뜨면서 이렇게 네. 보긴 하더라고요. 아주 기본 아직도 태도도 정신 못 차리고 저는 졸은 것도 이게 이제 하나가 안 좋게 보이니까 저도 맞아요, 선입관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제 아크로로 가서 간경변에 뭐 녹내장에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네. 이건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몸이 재구속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프다는 의미면서 병원을 가려면 빌드업을 미리 해놓는 거다. 그렇죠. 해서 어제 계속 이렇게 우리 조는 그냥 것도 조는 것도 빌드업 혹시 과정인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다라고 혹시 빌드업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그렇게까지 참 오해가 오죽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똥을 싸놨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몇몇 이제 좀 전에 사령관들 또 대대장들의 이야기를 말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쟁점이 될 분석 포인트 한두 가지만 한번 더 그 분석해 핵심은 주시죠. 저쪽은 이제 프레임을 호소형 계엄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 그 프레임의 지기현 판사가 추상적으로는 아니 내란죄 법리와 실체 판단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오히려 말을 제지를 하기는 네.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실은 그러한 말을 추상적으로 제지를 할 게 아니라 증언을 했던 그 3명의 군인들에게 그럼 네. 왜 그런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그렇죠. 증인의 말로 그 증언을 그 기록에 남겼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네.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이쪽에서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 증인 신청 윤석열 측에서 했단 그들을 말이에요. 증인 신청한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호소형 계엄이고 그다음에 줄탄핵이 실제로는 그게 내란이다. 기승전 민주당 탓, 네, 기승전 민주당 탓입니다. 이재명 탓. 최재해, 네.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이 전부 다 탄핵됐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 책임은 민주당에게 네.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호소형 계엄이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쪽의 주장일 텐데, 근데 이 주장은 참 이미 헌재에서 다 논박이 됐단 이미 말이에요. 탄핵이 된 셈이죠. 예, 다 이미 탄핵이 남용이 된 아니라고 얘기예요. 그랬잖아요. 예. 헌재가 이미. 그리고 네. 헌재에서 아주 정확하게 쓰셨잖아요. 할 목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막아섰고 네. 그다음에 군인들이 그 소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렇죠. 거다. 자기들이 2시간 만에 끝낸 게 아니고 예. 민주 시민들의 어떤 그리고 국회에서 재빠른 네. 이재명 대표님 뭐 다 조국 혁신당 다 해서 네. 정말 어려움을 뚫고 재빨리 대처를 해서 그러니까 담 넘고 그 문 부수고 들어가서 떼강도짓을 하려고 했는데 손발이 말을 안 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집을 굳건히 잘 지켜서 그렇죠. 몰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떼강도가 아니야. 우리는 물건 털러 들어간 게 아니야. 국민들의 권리를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앞뒤를 바꿔서 네. 아유 호소용이야. 그 얘기 할 겁니다. 그 얘기 계속 오. 하려고 증인 신청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헌재에서 이미 이제 한번 탄핵이 다 됐단 말이에요. 5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네. 그 뻔히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정상적일 경우에 지기현 씨의 어떤 개인적인 거를 떠나서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무기징역이죠. 없다는 거를 네네. 모를 리는 없단 말이죠. 예, 저들도 예. 솔직히 저는 잘 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왜 계속 헌재에서 이미 다 탄핵된 거를 고장난 녹음기 틀듯이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목표는 그러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은 탄핵 당일날 4월 4일날 그 김계리 뭐 배의철 저녁에 이런 양반들 불러서, 저녁에 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윤어게인 신당을 하겠다 그랬더니 해봐 네. 좋아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꿈꾸는 거는 이 양반은 소위 트럼프처럼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때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총 들고 국회에 난입했고 네. 미국 의회에 난입을 했고 사람도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본인들은 자신의 세력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자신의 세력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응집력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돌려주고 싶은 말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비현실적이고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어허. 자의적인 판단에 어허. 불과했다라고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행동이나 발언을 이렇게 쭉 평가를 하거든요. 헌재 저 결정문에 있어요. 예.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얘기고요. 네. 자의적 판단이라는 건 아집이라는 거거든요. 망상과 아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은 완전히 비공개로 지금 같은 하고 있잖아요. 재판부죠. 같은 재판부, 그런데 지기현 완전히 재판. 비공개를 해서 지금 내용도 모르는 거죠. 내용도 그들에 대해서. 몰라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공동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군인 한 분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증인이자 공동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 어떤 측면에서 내가 피고인이지만 네. 이 A와 B가 공동 피고인이라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는 증인이 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인이자 공동 피고인인데 변호사까지 바깥으로 퇴정을 시켰어요. 아니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증인이자 공동 피고인이고 진술 거부권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상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정을 시키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왜 퇴정을 시키느냐? 이 사람은 공동 피고인이자 증인이고 방어권을 그렇죠. 행사하기 방어권 보장이 위해서 안 되네. 이거
변호사는 퇴정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아이고 지기현 아이고 근데 아이고 사정은 알겠는데 제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군사 수가 비밀과 관련된 증언이 나올 거라서 나가시죠. 해갖고 내보냈어요. 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문제가 될 겁니다. 자세하게 모르는 제가 들어도 지금 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게 예. 변호인은 그 아무리 군사 비밀이라도 알아야 또 그에 대해서 아니, 자기 그건 변호한 당연하죠. 사람을 대처해 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일도 과거에는 그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같은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그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하지 못했었어요. 네. 피의자만 변호인 동석을 하고 수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참고인으로 소환돼도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내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고인도 변호사의 법률상의 조언을 수사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물며 하물며 네. 공동 피고인이자 증인인 군인을 김경호 변호사가 옆에서 법률상의 조언을 위해서 법정에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보낸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야, 그러면 의원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기현 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저는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법원에 생각을 있는 하는데요. 어떤 징계 법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징계 규정에 네. 의해서. 근데 조희대 대법관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네.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윤석열과 그닥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오죽하면 그구들이 완전 자기 편이다.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해라 예, 막 예.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기현 조희대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기현도 결국 2차 공판 때는 어제는 어쨌든 간에 앞에 네, 한 2, 3분 네. 정도 공개를 했잖아요. 또 자기 얼굴도 어쨌든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됐고요. 네. 그분이 그 개포고등학교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관종미 넘치시는 분이에요. 네, 이거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고집도 막 있지만 아하.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론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는 법 왜곡죄를 지금 이렇게 입법조사처나 이런 쪽에서도 법제실에도 전부 다 검토를 받아서 법 왜곡죄, 왜곡죄.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판사나 검찰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아, 또는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것 어허. 절차상 내용상 모두 아니 저 법원에 가면 디케가 눈을 가리고 원래 이 저울에 형평을 맞춰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특정인에게만 이 저울이 기울어진다. 기울어지는 눈도 거죠. 안 가리고 눈을 뜨고 눈 그 뜨고 사람을 똑바로 잘 보는 봐주기 거죠. 위해서 또는 이제 그 눈을 질끈 가리고 앞뒤 생각 없이 봐주거나 하는 아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 왜곡죄가 21대 때 김용민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었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이건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태 의원님 발의는 판사는 빼고였어요. 예, 판사는 빼고. 근데 네. 지기현 이 양반은 그 나를 시로 계산한 거 지난번에 네. 그 윤석열 그 합법적 탈옥 시켰을 때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 기간을 빼버린 거 네.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넣었죠. 네. 빼야 되는데 넣었던 거 이런 건 명백하게 법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판사를 뺐다는 거는 예. 그 이건태 의원님이 선의로 선의로 그렇게 그래도 하신 거예요. 판사만큼은 예.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하겠거니 하는 어떤 맞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안 되겠다. 판사까지 집어넣어서 법 왜곡죄를 입법 발의를 준비를 마쳤어요. 내용상 검토를 다 끝냈고 네. 이게 과잉입법 아니냐라고 이제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기현 사례를 보고서는 네. 이건 과잉입법이 아니다. 국민들이 제일 답답했던 게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을 때 이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책임을 네. 물을 방법이 없어요. 독일에 있는 법입니다. 법 왜곡죄라는 법 왜곡죄라는 법이. 게 독일에 있고요. 독일에 저 통계를 다 해외 사례도 살펴봤는데 한 10여 개국 이상의 법 왜곡죄가 있고요. 네. 독일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통계를 보니까 72건이 기소됐어요. 그 법 왜곡죄 위반돼서 위반돼서 네네. 판사나 검사들이 네. 그리고 56건이 실제 처벌받았어요. 가만 있어요. 그러면 법 왜곡죄에 대한 걸 왜곡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같은 판사라 네.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이 법원의 패턴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로 막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법 왜곡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독일에서의 사례는 그렇게 몇 사람이라도 딱 처벌이 되면 그게 주는 효과가 있다는 예, 거예요. 이제 예. 조심하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함부로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이거는 좀 이번에 반드시 좀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한덕수 내란대행은 보나마나 지금 한다 그러면 또 거부권일 그럼요. 테니까 요거 좀 지나서 해서 한 정권 번에 아예 바꾸고. 그냥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정권 바꾸고 네. 실은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우리가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봐야 돼요. 어떻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봐야 됩니다. 네. 그 중에 이 부분도 소위 우리나라 엘리트 그 고시 권력들과 네.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엘리트 코스들, 행정고시를 봐서 기재부 관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한 사회에 엘리트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최소한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육군사관학교는 쿠데타 3번이 전부 다 육사 출신들이 한 거예요. 총불이 방향이 다 우리 국민들에게 향하는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문상, 조성현, 김영기는 전부 다 비육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엘리트 양성 코스나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도 저는 근본적으로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한민수 의원님께서 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등에 대해서 사회화 교육이 좀 덜 됐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일종의 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 네. 이런 거에 대한 게 제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턱 밑에서 봐도 뭐만 네. 하면 뭐 쓸어버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윤석열 정신은 쓸어버려다 오. 농담을 하는데 그런 게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엘리트 그룹이라는 게. 맞아요. 그 자기의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눈치 보기하고 자신의 이익 말고는 그러니까 생존 본능 이외에 네. 인간이 또 그 엘리트가 가져야 되는 도덕적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공적 퍼블릭 마인드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예. 갑자기 어느 여성분이 오셔서 아이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움만 쌓인의 그 노래 작사 작곡한 여진이라는 어르신 네, 지금 네. 이제 어르신이 되셔서 예.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 그 짧은 대화 중에 자녀분들도 다 잘 가르치셨더라고요. 네, 다 엘리트 정말. 그런데 딱 이 사회의 지식인의 허상이라는 딱 단어를 쓰시면서 맞아요. 우리가 지켜줘야지 해서 유튜브에서 손을 못 댄다 아.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동을 했거든요. 지식인들의 허상. 예. 예. 정말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퍼블릭 마인드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개인이 공적 자산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공감하는데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성분법 체계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권한 대행하는 사람들의 그 편법, 탈법 그 찾아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결국은 집행하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소양 교육서부터 어떤 도덕성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죠. 네. 그 독일이 그 나치를 겪고 나서 네. 민주 시민 교육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그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정당화했죠. 네.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적으로는 하자없는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그렇죠. 자기 손안에 다 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세력이 제도권 정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적인 체계 안으로 또 제도권 안에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저쪽을 제도권의 링 바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네, 그 응징의 대상,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란대행 한덕수, 네, 내란 대행 한덕수. 부대행 어떻게 해야 최상목. 됩니까? 지금 뭐 여참은 지금 뭐 전용기 타고 미국에 갈 판이던데. 저는 그 실제로 요 갈림길에 있는 거죠.
한덕수가 꿈꿨던 그 그렸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토리 라인 원래 짜놓은 원래 네, 짜놓은 네. 스토리 라인이 뭐냐면 탄핵해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목 이게 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하면 그러면은 야당이 탄핵을 한다.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야당의 굉장히 폭력적으로 쫓겨난 사람이 돼서 아, 그 스토리라인을 타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탄핵 마려웠는데 예. 네. 근데 지금 탄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거보다도 이게 그 미래 권력과 국민들의 권한을 도둑질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라든지 그렇죠.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심지어는 또 방위비까지 네. 아직 그 아니 기간도 안 끝났는데 방위비는 국회 저 비준이 비준도 받아야 필요한 돼요. 거죠. 예, 네, 비준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체결된 거야. 네. 지금은 새롭게 제기된 이슈도 아닌데 네. 쥐가 저 밑에서 그냥 주섬주섬 꺼내갖고 올려와가지고 트럼프 비위 맞추려고 덮어주겠습니다. 덮어주겠습니다. 확실히 나라를 팔아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사 알박기를 넘어서서 실제로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팔아먹는 일을 그렇죠.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국민들도 알 만큼 알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즉 탄핵을 한다고 해도 스토리가 그 한덕수가 가지고 있던 스토리 라인대로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은 시점에 네. 왔다라고 봅니다. 아 탄핵은 마려워 죽겠는데 용용 죽겠지 하다가 예. 어떤 다른 시점 불의에 예. 기습적으로 예.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안덕근 산자부 장관하고 2 최상목이 플러스 2. 예,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실은 본 협상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사전 협상 내지는 저쪽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거의 본 협상을 그 불가역적으로 하려고 한덕수가 움직인다. 아니 그 다음 주 일정에 보니까 총리실 예. 홈페이지에 다음 주 일정이 다 비어 있어. 이번 주는 꽉 차 있고. 예,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그 시점에는 저는 국회가 다른 판단을 해도 국민들이 그 한덕수의 스토리 라인대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농담대로 진짜 예. 비행기 탔을 때 탈핵해야 된다고 농담하시는데 아, 권한을 그런 정지시켜야 방법도 된다. 뭐 그런 이렇게 방법도 농담을. 있네요. 그런 오죽 방법도 있네요. 답답하면 그런 오죽 농담. 답답하면 근데 정말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은 예. 저쪽이 자 이래도 탄핵 안 할래? 라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사실 헌법재판관 2명을 네. 그 본인이 지명을 했고 아니면 지명이 아니라 발표만 한 거예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 국민들을 진짜 뭘로 하는지 싶은 아, 그 짓거리들을 진짜 하는데 거기는 전염병인가 봐요. 요원 2년 인원 의원 하더니 이제 지명 뭐 네네.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못된 네. 버릇이에요. 자기들이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지금 그래 좋아.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게 이 미국과의 관세협정이나 무역협정, 무역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권한대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네. 있잖아요. 네. 저는 권한이 없어서요. 그렇죠. 좀 시간을 맞아요. 조금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40일 뒤, 50일 뒤에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때 얘기하시죠. 그게 정상이죠. 예, 시간은 지금 미국 편이 아니거든요. 채권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물가 올라가고 미국 국내에서도 과두제를 끝내자라고 하는 대규모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까지 다 나서서 도저히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시간은 지금 이 트럼프 편이 아니에요. 네. 시간은 우리 편이거든요.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몸이 달쳐. 빨리 예. 요때 해치워야 되는데 네. 뭐 이런 마음인데. 얼마나 그 몸이 다르면 미국 일본에서 사전 협상하러 간 사람들을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그렇죠. 원래는 원수급끼리만 저긴데 예. 뭐 장관을 그냥 트럼프가 장관, 나타나서 만나더라고요. 나서 그래서 협상 잘 됐다. 그랬더니 기시다가 야 우리 협상 잘 된 거 아닙니다라고 기시다가 부인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덕수는 기시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미일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일본 수상조차도
아이 그 이거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합시다 하고 시간 지연 전술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권한 대행이라는 게 얼마나 큰 지렛대입니까? 그렇죠.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 미래 권력의 권한을 제가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자가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아우 대통령이랑 권한 대행이랑 권한의 차이가 없어요. 화를 맞아요. 벌컥 내면서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병에 난가병 정도가 아니라 나다병에 걸린 거죠. 이미 나다까지 간 거죠. 네. 중증입니다. 중증. 이 지렛대를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렛대를 정말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잠시 유보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써야 되는 것을 자기가 출전하는 심판복을 벗고 선수로 링 위에 뛰어 올라가는 지렛대로 지금 삼으려는 거죠. 이게 정말 사익 추구 형이고요. 근데 예. 저 양반이 원래부터 저렇게 막무가내로 앞만 보고 달렸나? 사모님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네, 뭐 진짜 꿈을 또 새로운 꿈을 꾸셨나 봐요. 조용원 살롱 이런 데 보시면 네네네. 예, 뭐 코타키나발루 정상에서 권총으로 뭐 헬기에서 뭐 맞았는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보다 훨씬 센 꿈을 꾸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네. 의원님 그 뭐 봉숭아 학당이라서 그냥 네네. 국민들께 쓴 웃음 우픈 저 뭐 키높이다 보정속옷이다 막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4명 4강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4명 결정되는데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뭐 저기 뭐 바퀴벌레 아니면 자동차 바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젊은이들이 왜 그거를 무슨 뭐 아니 저는 그게 뭐 제가 그냥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청년 대변인 청년 MC 누굽니다라고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밸런스 게임 청년들이 하는 거다. 아니 나는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그쪽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 탄핵이 더 억울합니까? 윤석열 탄핵이 더 억울합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승만과 박정희는 서로 사실은 반목하기도 했는데 이승만이 더 위대합니까? 박정희가 더 위대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국민의힘 경선 그런 질문도 유치하지만 예. 그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그런 밸런스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태어나 저분 청년 MC라고 네네. 하면서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 자동차 바퀴 둘 다 싫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답이 바퀴벌레였어요. 네. 그래도 살아 있는 거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제가 농담드린 게 예. 지금은 많이들 잊으셨지만 홍준표 전 네, 대구시장이 2017년 18년에 자기들 동료를 향해서 때만 되면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맞아. 스물스물 그래서 바퀴벌레인 것 같아요. 그때 정우택 맞아 정우택 의원한테 바퀴벌레. 의원한테 바퀴벌레 맞아요. 그다음에 연탄가스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맞아요. 그랬단 네. 말이죠. 네. 참나. 그래서 4명이 오늘 선정이 되면 그 4명은 저 청년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 아니면 자동차 바퀴들이 되는 거지. 네. 제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자 바퀴벌레 또저 자동차 바퀴 이런 흑백 텔레비전 같은 얘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미래지향적인 이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이번 대선에서 네. 역할과 또 목표로 하는 것들 한번 편하게 말씀 뭐 주시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뭐 당원 투표까지 다 거쳐서 우리 당원들 대단해요. 네. 98점 몇 프로로 어. 그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압도적으로 민주당 유력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지원한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 민주당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어제도 저희들이 우리는 그러면 내란 종식의 쇄빙선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왼쪽을 넓게 쓰자. 네. 예, 중도 보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왼쪽을 넓게 쓰자. 저쪽이 극으로 그 링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소위 사회대개혁이라고 하는 좀 사회권 선진국 정책의 예인선 역할을 해서 네.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우리 서민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전체 한국 정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예인하는 예인선 네. 역할, 그다음에 내란 종식의 쇄빙선 역할을 하자. 이렇게 이제 큰 기둥에 두 가지 기둥을 세웠고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국 대표님도 엊그제 4월 18일자로 편지를 당원들한테 보냈는데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이다.
최선을 다해서 어찌 보면 민주당 당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자. 네,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고 부탁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당원들에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6월 3일까지 저희들 열심히 뛸 겁니다. 네. 쇠빙선을 넘어서 또 새로운 사회로 가는 예인선까지 제가 거기서 하나 더 이제 기대를 한다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항공모함에서의 그 스텔스 전투기 같은 스텔스. 최고의 전투력으로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선봉에 우리 신장식 의원님께서 큰 역할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신장식 의원님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 뭐 있어요? 아, 저는 신장식 TV가 네. 있고요. 그것도 그건데 오늘 뭐 홍보를 하나 한다면 네. 다시 만날 조국. 다시 만날 조국. 그새 찾으셨네. 네. 지금 영화 펀딩 하고 있습니다. 오, 예, 5월 예. 14일 날부터 개봉을 하는데요. 텀블벅에서 영화 펀딩 하고 있으니까요. 그 펀딩 들어오시면 5월 14일 날 그 VIP 5월 14일부터 쭉 전국에서 이어지는 VIP 시사회에 오실 수 있으니까 네. 다시 만날 조국. 아직은 감옥에 있지만 5월 14일 날 네. 먼저 한번 만나 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러면 마지막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네. 내란 세력 척결을 다짐하면서 제가 다시 만나라면 조국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다시 만날 조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